카오스 강연은 카오스 재단의 대표 강연으로 특히 이번 미래과학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일 텐데요. 이 중요한 강연의 진행을 맡게 돼서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부담이 큽니다. 그럼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 과학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으며 또 혹시나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씨는 아직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네트워크와 데이터 과학. 제가 빅데이터를 일부러 지운 이유는 빅데이터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서 좀 식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과학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꿨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걸리적거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복잡계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거기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복잡계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실 물리학에서 여러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만유인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맥스웰이 전자기, 그다음에 볼츠만이 통계역학, 슈레딩거 양자역학이라는 4대 역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21세기가 됐습니다. 세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마도 제 사진이 저기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위치에 해당할 만한 게 복잡계 과학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복잡계를 연구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느냐? 복잡계 연구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싶다는 건 거죠. 저게 과학적인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알고 싶은 건 겁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부르는 건 거죠. 그 다음 또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들은 편하게 쓰시지만 우리가 IT 강국이라서 정말 복잡합니다. TCP, IP가 어떻게 되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지금 학교에서는 9세대, 10세대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복잡한 애들 말로 과학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학기에 그 생명현상에서 배웠는데 사실 열심히 들어도 아직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뇌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뇌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꺼내봐야 됩니다. 자기 걸 꺼내는 건 이상하니까 남의 걸 꺼내겠죠. 남의 걸 꺼냈습니다. 남의 걸 꺼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재거든요. 정말 천재라서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천재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240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름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주름 많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었고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회백질이 조금 두꺼웠다고 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고요. 그다음 최근에 보니까 어디가 좀 부풀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서 부푼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꺼내서 잘라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은 잘 자르거든요. 예쁘게 자르면 실처럼 생긴 뉴런이란 신경세포가 나옵니다. 뉴런을 하나 떼내면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세포인데요. 얘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전기신호를 냅니다. 전기신호를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나와서 뭔가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전기신호 내는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 건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건전지를 저렇게 막 붙여놓으면 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간단하면 세상 살기 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TV 리모컨 뒤에다 건전지 2개를 딱 붙이면 걔가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건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알았는데 그게 모아지면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안다고 인터넷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안다고 사회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속품을 안다고 해서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뭔가 재미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품은 알지만 걔네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부 다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뭐냐면 점이 있고 선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중요한 거거든요. 볼까요? 인터넷은 당연히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점은 컴퓨터,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요. 선은 전화선, TV 케이블, 랜 케이블, 요즘은 무선이 대세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전자기파가 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생물학 지난 학기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전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유전자가 뭐 단백질을 만들고 얘네들이 유전자를 다시 건드리고 그 밑바탕에서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메타볼리즘 또는 신진대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보시면 다 얽혀 있는 네트워크인 겁니다. 쟤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생명 현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저게 합쳐져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네트워크는 사회죠. 사회가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가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회학자가 1967년도에 편지 전달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6단계의 분리를 밝힙니다. 다들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잡더라도 6단계면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좁다는 게 저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와, 정말 세상 좁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신기할 정도로 세상 모든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볼까요? 사회는 사회 네트워크이죠. 고속도로, 철도는 도로교통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다음 세포의 사이클, 뭐 DNA 연결 보면 바이오 네트워크가 되는 건 거고요. 먹이사슬,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냐를 그리면 또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도 당연히 네트워크인 건 거고요. 혹시 돈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다 전선도 네트워크이고요. 상수도 하수도도 네트워크이고 심지어 저 밖에 복도도 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려운 걸 못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잡은 연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네트워크를 쳐다봤더니 묘한 생각이 드는 게 네트워크가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다 모아다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묘하게 분류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들은 뭔가 분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 뭐 호랑이과인지 고양이과인지. 물론 네트워크가 그럴 리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잔뜩 모아다가 분류를 해보니까 2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왼쪽은 고속도로처럼 생긴 네트워크이고요. 오른쪽은 항공망처럼 생긴 네트워크입니다.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의 고속도로는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5개 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공망은요. 대부분의 공항은 조그맣기 때문에 비행편이 한두 편만이 없고요. 중간중간에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 같은 허브 공항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왼쪽은 공평하게 균일하게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불공평하게 허브가 있는 연결이 불공평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평하냐 아니냐, 허브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건데 재미나게도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오른쪽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은 항공망처럼 불공평하게 허브가 있다는 건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어린 학생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중에 제일 재밌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섹스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점은 남자 여자입니다. 선은 뭐냐면 섹스한 사람끼리 연결해서 섹스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연구를 왜 했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19금 얘기가 아니고요.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을 막기 위해서 저 연구를 한 겁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이 저 섹스 네트워크에서 퍼지는 거거든요. 누가 걸리면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섹스 관계를 가지고 섹스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왼쪽처럼 고속도로처럼 공평하게 생겼느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불공평하게 생겼느냐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81명의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8에서 74는 뭘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나이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를 했고 한 설문이기 때문에 60% 응답률이니까 5,000명 중에 60%니까 한 3,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처럼 쭉 떨어져서요. 항공망처럼 나온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쭉 여기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로축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저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저 끝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연결선이 1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섹스 파트너가 1000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허브라고 안 부릅니다. 여기는 카사노바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섹스 네트워크를 조사를 해봤더니 카사노바가 나오더라는 건 겁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나온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아, 섹스 네트워크도 항공망처럼 생겨서 불공평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균일하지 않게 연결돼서 카사노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에이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아시면요. 이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걸리면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퍼졌을 때 여기 퍼졌을 때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답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이즈가 왜 퍼지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요. 카사노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아서 금방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거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해서 그냥 이겁니다. 어떻게 전염병, 에이즈를 확산을 방지하느냐? 그냥 콕 집어서 허브만 치료하면 됩니다. 카사노바만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한테 에이즈 백신을 놔주면 되는 건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요, 카사노바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1000명 손 드세요 하면 손 드시겠어요? 절대 안 드시겠죠. 10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만 손 드세요도 안 드실 거거든요.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카사노바를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카사노바를 어떻게 찾지? 물어본다고 얘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가 멈췄는데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민간인 속설은 있습니다. 코 큰 사람이 어떻대더라, 발이 큰 사람이 어떻대더라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즈 백신을 100개를 가지고요, 서울역 앞에 갑니다. 서울역 앞에 가서 아무나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 그 사람이 카사노바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카사노바는 서울역 앞을 갑니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사기 낭비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에이즈 백신 100개를 가지고 서울역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습니다. 거기까지 똑같은데 이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 안 되고요. 주사기를 뜯지 않고 줍니다.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다가 친구 아무나 푹 찌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서 아무나 잡은 사람의 친구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다음 날 여기 빠바바박 찍혀온 사람이 카사노바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프라이버시를 해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잡아서 주사기를 주고 친구 중에 바람둥이 찌르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친구 중에 아무나 찌르세요라고 하면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바바박 된다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되면 반팔을 입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긴팔을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친구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브한테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재미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고도 카사노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카사노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케팅에도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면 서울역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잘 내는 파워 블로거 같은 허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파워 블로거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를 주고 이거 당신 쓰지 말고 친구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2개를 주는 겁니다. 2개를 주고 하나는 당신이 쓰고 하나는 친구 주세요라고 하면 그 두 번째 건 자연스럽게 허브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브가 입소문을 내주겠죠. 물론 2개를 줘야 되니까 비용이 2배가 들겠지만 허브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100배, 1000배가 있다는 거죠. 2배의 비용으로 10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빅데이터의 특집, 요즘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툭하면 저렇게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자극을 못 받아가지고 요즘은 다른 제목을 뽑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아닌데요. 코스모스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신인가? 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신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제목에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잖아요. 정말 데이터가 신인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가트너 그룹에서 걸 가장 많이 쓰는데요. 3V로 알려져 있습니다. V인데요. 첫 번째 V는 볼륨입니다. 데이터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 당연한 건 거죠. 근데 두 번째 V가 더 중요한데요. 벨로시티가 중요합니다. 이게 빠르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가치는 생겼을 때 가장 높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데이터를 1년 후에 분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가장 정보가 높다는 건 거죠.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빨리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벨로시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라이어티인데요. 버라이어티는 뭐냐면 얼마나 다양하냐는 건데 옛날에는 숫자와 문자만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이제 IoT 시대가 되면 별의별 것들이 별의별 데이터를 다 쏟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정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당연히 구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기업이거든요. 구글이 무서운 건 이겁니다.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검색어에 관한 사이트인데요. 구글 트렌드에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검색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다 합니다. 했다가 작심삼일에서 떨어지고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정확하게 1월 1일이 어딘지 보여줍니다.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안 해서 정확하죠. 중간에 잠깐 올라가는 건 왜 그럴까요? 여름에 여자분들이 비키니 입어보겠다고 잠깐 반짝하시지만 어차피 안 되시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색할 때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검색하는데 야 이거 내가 구글을 골탕 먹여야 되니까 이건 물어봐야지.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정말 궁금한 것만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 솔직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솔직해지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혼자일 때 좀 더 솔직합니다. 또 온라인일 때, 오프라인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일 때 조금 더 솔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솔직해지냐면 뭔가 생기는 게 있을 때, 인센티브가 있을 때,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으면 좀 더 솔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뭐냐면 검색할 때라는 겁니다. 혼자 검색하시죠? 온라인으로 검색하시죠? 그리고 검색을 하는 이유는 뭔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엉터리 질문을 던지면 엉터리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검색어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합치면 검색할 때 왜 우리가 정직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색어를 보면 좀 불편한 진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이게 남편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왼쪽은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나오는 남편입니다. 마이 남편은 베스트, 마이 베스트 프렌드, 어메이징, 그레이트라고 하는데 구글 검색 결과에 따르면 마이 허스밴드 이즈 jerk고요. 다른 의미로 어메이징하고요. 그다음에 어노잉하고 아주 못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당연히 인스타그램에 항상 좋은 거 잘 나온 것만 올리시잖아요. 다 보이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 거죠. 이게 사실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구글에 있다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읽어드리면 마이 와이프 이즈 첫 번째는 크레이지고요. 마이 와이프 이즈 치팅 온 미 바람 펴요. 마이 와이프 이즈 게을러요. 신기하게도 마이 와이프 이즈 머메이드 왜 우리 와이프가 그 인어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색하고요. 사람들이 남편은 마이 허스밴드 이즈 게이가 제일 많이 검색이 되고요. 셀피시 민 디프레스 저런 것들을 검색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남편 허스밴드 그러니까 남편과 이제 아내만 그렇게 되느냐? 이게 애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문제인데요. 이겁니다. 부모의 이제 젠더 바이어스라고 하죠. 성적인 차별이라는 게 무의식적인 걸 보여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네, 우리 2살짜리 아이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가 뭘까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천재입니까? 라고 그걸 검색해 버립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뭐 아시잖아요. 우리 애는 진짜 천재 같아 보이거든요. 뭐 신기한 걸 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천재인가? 검색을 해보는데 놀랍게도 이게 신기한 게 아들과 딸로 구분을 해서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요? 우리 딸은 천재인가를 검색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아들이 딸보다 2.5배만큼 됩니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요가 딸에 대해서 검색보다 2.5배 많다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물론 남학생들이 남자아이들이 뭔가 신기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성질을 많이 내느냐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놀랍게도 여자아이가 영재 프로그램에 9%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더 똑똑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을 더 남자아이를 검색해본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멍청한가요도 남자아이를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 지니어스보다는 더 적게 검색하는 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야, 딸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딸에 대한 관심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딸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단어는 우리 딸아이가 과체중인가요?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과체중인가에 2배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딸과 아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럼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딸이 뚱뚱해서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비만도를 보면 남자는 35% 비만이고 여자는 28% 비만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더 뚱뚱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에 대한 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우리 딸이 예쁜가요와 우리 아들이 잘생겼나요를 비교해 보시면 예쁜가요가 훨씬 더 많이 검색된다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바이어스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젠더 바이어스 같은 거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걸 자꾸만 노출시켜서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알고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걸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이상하게요. 구글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검색어가 아닌 검색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고해상사처럼 그냥 혼잣말 검색이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 I hate my boss, 난 우리 상사가 싫어, 또는 나 술 취했어. 그런 검색어를 넣는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검색어를 구글에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구글에 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건 겁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가 점점 고해성사 사이트가 되고 있는 건 겁니다. 심지어 킬 무슬림, 저런 말을 왜 저걸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걸 한다는 건데 정말로 저런 킬 무슬림이 있느냐?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킬 무슬림이라는 게 없다가 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때 샌프란디오에서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총격 그 테러를 했기 때문에 저런 단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화난 걸 보여준다는 건 거죠. 그리고 다음 테러 때, 그 다음에 저건 극우주의자들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에다가 킬 무슬림을 친다는 건 거죠.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점점점 종교가 되고 있는 듯 하는 거죠.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나쁘기만 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사례인데요. 저 테러가, 첫 번째 테러가 있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우리 잘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열심히 사람들 다독이기 위해서 했는데 막 교훈 같은 얘기를 한 거죠. 뭐 중요하고 뭐 인간은 평등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 무슬림이 안 줄어듭니다. 연설이 효과가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바마가 연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무슬림이란 그 무슬림 사람들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서 미국을 지키는 군인도 있고 미국 스포츠 스타 중에도 무슬림 스타가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무슬림 스포츠 스타에 대한 검색이 늘어납니다. 진짜 무슬림 중에 스포츠 스타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저기 보시는 빨간색이 저 위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킬 무슬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내용이 누구냐면요, 무하마드 알리도 무슬림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타이슨도 무슬림이고요, 압둘 자바 농구 선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샤킬 오닐 농구 선수도 무슬림인 겁니다. 사람들이 몰랐다는 건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했더니 저 증오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저걸 보고 오바마가 그 다음부터 연설을 바꿨습니다. 쓸데없는 교훈 같은 거 빼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는 연설로 바꾼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저런 방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스타트업 와중이니까 스타트업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면, 새로운 기술 개발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허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미국은 특허 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225년 동안 960만 건의 특허가 있고요.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새로운 기술이란 게 뭐냐? 그래야 새로운 창업을 할 거잖아요. 기술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특허를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애플 와치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자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이게 애플 와치의 초기 버전입니다. 버전 0.0쯤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쁜 점이 시간이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계로서 쓸모가 없어서 이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신 건 아마 이렇게 생긴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특허를 걸었죠. 특허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어 4개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호롤로지, 위스트.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호롤로지는 시계란 뜻이고요. 위스트는 손목이라는 건 거죠. 쉽게 말해서 저 애플 와치는 새로운 게 아닌 건 겁니다. 저 4가지 기존에 있던 테크놀로지를 합친 건 거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겁니다. 사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게 없이 결국 조합이라는 건데, 저 말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허 문서를 보시면 저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기존 특허를 숫자가 5개 나왔다는 얘기는 5개의 특허를 조합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특허를 만들었으면 숫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얼마큼 나오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78%의 특허는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5개 중에 4개는 숫자가 2개 이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중에 4개는 조합 특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20%만 새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가 증가를 하는데 노란색이 뭐냐면 단독 특허입니다. 단독 특허는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그 갭을 채우는 게 조합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특허는 조합 특허라는 거죠. 이래서 네이처 피직스에서 이걸 혁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건 안 나오고 있는 거 짬뽕만 나온다는 건 거죠. 그만큼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데서 새로운 게 나오는지, 그러면 어디가 연결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어떤 분야가 잘 나가고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가 결합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이걸 분석하면 어떤 분야가 뜰 거고 어떻게 특허를 내야 되는지 사업 아이템을 하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을 드리면 농업시대 원재료는 땅이고요, 산업시대 원재료는 철이고 정보시대 원재료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각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연결했을 때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특허가 그런 건 거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데이터를 연결하면 가짜 뉴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엮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에 방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와 네트워크인데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거 너무 많이 떨어들어서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ICT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ICT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돼서요. 이제는 점점 IoT로 돼서 잘 보시면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IT의 미래는 연결이 늘어난다는 거에서 확인이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고 블록체인이라는 기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결국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ICT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연결이 늘어나는 데서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ICT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미래를 보면 뭐 커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습니다. 저가 이제 포브스지에서 얘기를 하기를 내년쯤 되면 50% 비즈니스가 프라이버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좀 어두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그늘이죠. 얼만큼 어둡냐? 이게요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감시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컴퓨터와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 다 휴대폰 들고 다니시죠? 이건 너무나 좋은 감시 도구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앱을 막 까시잖아요. 앱 깔 때 동의 누르시죠? 2% 앱은 전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웹서핑을 했는지를 요구하고요. 14%는 카메라 액세스, 43%는 여러분의 GPS 정보를 요구하고요. 62%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에 휴대폰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 24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지 20m 이내의 범위로 한 80%로 맞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다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무서운 게요.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GPS 정보 이게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호주가 이제 바다가 둘러서 있기 때문에 수산업을 되게 강조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아야 수산 정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수산업의 정책을 어디에 어떤 어종이 이동하는지를 맵을 구축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낚시를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낚시하면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나 이거 잡았어요 라고 올리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 GPS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묶어봤더니 여기서 뭐가 잡히고 여기서 뭐가 잡히고 나가서 낚시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스타그램만 보면 정확하게 어종 이동 맵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나옵니다. 참 세상 살기 편해졌죠. 그런데 이건 좋게 쓰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나쁘게 쓰면 범죄 수사 저는 좋은 면이겠지만 위협과 사회 통제라는 데 쓸 수도 있고 기업들은 이걸 광고라는 데 쓰는데요. 광고 쓰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는 돈이 됩니다. 앵그리버드 아시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쏘는 저거는 GPS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당기면 뭐 진짜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GPS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GPS 정보를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그걸 모아서 데이터 브로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모아서 팔기 위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심지어 좀 더 어드밴스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다가 보이지 않는 전화를 걸어서 울리지 않는 전화를 걸어서 그걸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1m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쟤네가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휴대폰이 위험하다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장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CCTV, 뭐 우편물의 봉투도 다 저장이 되고요. 뭐 장거리, 뭐 SNS 뭐 다 있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있으면 보나마나 이제 가판대에서 여러분들의 걸 이렇게 팔 거라는 거죠. 다 뭐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그러면 다 알려줄 거라는 거죠. 이만큼 위험하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크리스 댄시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커넥트된 사람, 가장 연결이 잘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걸 11개를 차고 있고요. 700가지를 기록합니다. 매 시간마다. 저걸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가 기분 나빴을 때 스트레스 지수 뭘 먹었을 때 해가지고 그걸 쫙 비교한 다음에 안 좋은 걸 다 X표를 지금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뭐가 안 좋았는지 계속 자기의 삶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요, 담배도 끊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좋아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quantified self라고 해서 정량화된 자아입니다. 나를 모든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의료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새로운 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의료 실험을 하려면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비교군을 해가지고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그리고 이제 가짜 약도 줘봐서 효과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줬더니 좋아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짜 약이었으면 저한테는 맞는 겁니다. 가짜 약이라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고 나한테만 먹히면 되기 때문에 N인 원 나 혼자서의 의료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침에 약을 먹고 계속 측정을 해서 아침에 약과 저녁의 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걸 빼고 이걸 넣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저녁 약을 다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약을 3일치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 거죠. 좋겠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방향 획득도 있는데 저건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인터넷이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광고 때문에 공짜거든요. 그리고 너무 편하니까 그냥 손쉽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 아시잖아요. 스노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미국의 NSA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를 폭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NSA는 미국인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모두 다 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폭로가 되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했냐면, 우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생활인데 녹음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콜 기록만, 콜 로그라고 하는 콜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 동안 했다는 것만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들은 게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간접 기록만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게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스탠포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을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전화 기록만, 내용이 아니라 기록만 했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참가자 A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언니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이틀 뒤에 동네 가족 계획을 위한 사무소에 연달아 전화를 걸었고, 2주 뒤에 다시 짧게 통화를 했고, 한 달 뒤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게 나왔고요. 두 번째 사람은 3주 동안 집수리용품 매장과 자물쇠 수리인 수경제비 책물 판매업자, 마약 복용 관련 물품을 하는 사람한테 걸었다. 저걸 보고 뭘 맞췄냐면, 첫 번째 사람은 낙태를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집에서 마리화나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걸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콜 기록만 보면, 물론 누가 마약하는 데 걸겠어, 사실 전화 기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검색했는지 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간접 기록이라는 것만 가져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추측해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뭐냐면 통화 내용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동안 얼마가, 저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카톡, 이메일에서 본문 내용은 데이터지만 주고받은 계정, 날짜, 시간, 라우팅 정보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사진 픽셀은 데이터지만 사진 정보, GPS, 시간, 날짜 모는 당연히 메타데이터라는 거죠. 메타데이터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막 올리시잖아요. 인스타그램 막 올리시잖아요. 거기 GPS 정보와 심지어 GPS 정보뿐만 아니라 카메라 시리얼 넘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가 찍은 것까지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그 메타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도청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뭐 버그를 심어서 도청 장치를 설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메타데이터만 감시를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청인 옛날 얘기라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느냐?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오스트리아의 그 법대생이 이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요. 개인보호법 때문에 뭐 한 거냐면 그냥 땡깡을 부린 겁니다. 페이스북한테 내 정보 다 줘라고 한 겁니다. 나 이게 페이스북 싫으니까 다 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정 싸움 끝에 이 친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얘랑 관련된 정보를 다 줬는데 1200페이지의 CD를 이만큼을 줬다는 건 거죠. 뭘 저장돼 있냐 봤더니 당연히 페이스북이니까 친구 목록, 뉴스피드, 클릭한 적인 사진, 모든 광고 얘가 봤던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봤던 광고를 왜 기록하느냐? 사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요. 뭘 기록할까를 고민하는 건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다 때려 기록하는 겁니다. 굳이 뭐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기록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기도 싫고, 요즘은 저장 장치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다 기록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이트는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게 무조건 다 기록. 이게 메타데이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마어마하게 침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구글은 와이프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프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술 마시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 건 거냐면, 여기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는 점점 동성 결혼과 이제 마리화나가 점점 합법화되고 있는 주가 늘어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성 결혼이나 마리화나 불법이라고 돼 있었죠. 불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뭔가 좀 해보거든요. 딴짓을.
근데 이게 걸리면 안 되는데 딴짓을 해서 괜찮거든요. 괜찮으면 친구한테 해서 합니다. 조금 퍼지잖아요. 이게 나쁜 거면 안 퍼지고 그냥 끝납니다.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괜찮으면 계속 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지고 나면 불법이긴 한데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대충 관리가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그게 더 늘어나면 합법화가 돼서 진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사회를 완벽하게 감시를 하면 또라이가 처음에 마리화나를 필 수가 없는 겁니다. 피는 순간 잡혀가서 감옥 가고 피는 순간 잡혀가서 감옥 가고,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또라이의 뭔가 새로운 행동이라는 게 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물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거는 사회가 걸러줄 거고요. 나쁘지 않은데 또라이가 좋게 하는 거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보시면 어려운 문제라서요. 두 개를 따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빅데이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좋은 사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단한테는 이익이 되는 정보는 뽑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해치지 않으면서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건 거고요. 당연히 법은 이거를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지금처럼 쓸데없이 막 감시되고 그러는 거를 아무거나 저장하는 저런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 가가지고 슈퍼 가서 뭐 음식 사는데, 뭐 식품 사는데, 야 이거를 각자 테스트 안 해보잖아요.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그런 건 정부가 해주는 거거든요. 레귤레이션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너무 방치 상태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건 거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여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입법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뭐 이렇게 청와대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우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스노든이 이제 그 폭로를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시큐리티에 대한 새로운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사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온라인 보안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GPS 정보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간 개인 정보를 함부로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건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저장 안 하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덕덕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웬만한 게 아니면, 쓸 때 아니면 없을 때는 GPS 꺼두기.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하시잖아요. 노트북에 스티커 붙여서 카메라를 가려놓는다든지.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주의하셔야 되고, 웹 브라우저에 쿠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기록하는데 저런 걸 지우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싶은 게 이겁니다.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프라이버시를 떠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게 되게 재미난 논문인데 2012년도 논문입니다. 이게 그 가로축이 뭐냐면요, 그 초콜릿과 노벨상이라는 논문인데요. 가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초콜릿 소비량이고요. 세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그걸 그려봤더니 그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 스위스. 이게 논문입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점점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라는 거죠. 이게 상관계수가 0.79라서 79점쯤 맞습니다. 되게 잘 맞습니다. 7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음 달이 10월이거든요. 10월이면 노벨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우리나라 또 맨날 나와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언제 타나요?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맨날 기사 제목 뻔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을 뭐하러 합니까? 초콜릿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뭐냐면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탔다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저건 팩트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이라고 화살표로 바꾸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건 인과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에서 저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웬만큼 설명해 놓으면 그럴듯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저 논문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 논문을 읽어보시면 초콜릿은 뭐 플라보노이라는 인지작용 물질이 있어서 그걸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미래는 제가 볼 때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연결이냐? 아무 연결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잘 묶으면 뇌라는 어마어마한 걸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이라는 건전지를 대충 이렇게 묶으면 이건 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건전지로 쓸모도 없거든요. 병렬도 아니고 직렬도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를 묶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붙이면 뇌 같은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미래는 연결해서 생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논문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뭐 창피하지만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혹시라도 격려의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인 강연 진행은 처음 맡아보는데 좀 많이 떨렸고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3강에서 뵐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가을날 찾아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였습니다.